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점점 더 공식화되고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오늘 네 분과 함께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언론 보도가 여의도 대산빌딩에 캠프 사무실 차렸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유력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무실이었다면서요? 뭐 터가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를 차릴 만한 대규모의 사무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운도 뭐 물론 중요하겠죠. 여기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여기는 누가 뭐 어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사무실의 위치보다 본인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로 눈앞에 닥친 원구성 문제는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건지 여러 가지 질문에 닥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표님. 장소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곳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가 또 있긴 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여의치는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과거의 대선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빌딩에만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다. 한 4-5개 빌딩에 이렇게 분산해서 그건 왜 그렇죠? 워낙에 크니까요, 캠프가. 조직본부, 정책본부 등등. 그래서 근데 다만 또 그 빌딩에 들어갔던 다른 잘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했다가 떨어진 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하는 얘기 같고요. 저는 사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여의도 국회 앞에 전형적으로 그런 캠프를 차릴 거라고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조금 다른 해법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옛날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 했었잖아요. 여의도 문법은 자기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말 하셨었는데 전형적인 그런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거라고 근데 보셨군요. 왜 여의도 앞에 가야 되냐면요. 많은 의원실에 이제 파견도 받거든요. 부자진들의. 그러면은 국회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멀어서 양쪽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론들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캠프를 꾸린 것 같습니다.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또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 보죠. 이제는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고민하고 있죠. 뭐 장소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분들과 함께 할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도 중요하고. 자, 김정욱 전 행정관님.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23일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정 운영 방향이 옳았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방향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요지는 소위 본인을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던 현직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권 후보인 소위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한 것인지의 문제가 아마 그날 모든 기자들의 질문 사항의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 메시지 그러니까 모두 발언 자체에도 좀 어느 정도의
용산과의 저는 그 그런 관계 얘기에- 설정에 대한 메시지 담길 저는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당연히 반응이 있었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민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어디에 포커싱을 줄 거냐. 그렇다면 국민의 포커싱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두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근데 장동혁 의원 표현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아하. 본인이 말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이제 백불이라고 해서 Q&A를 할 텐데 네,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그래서 그 들어가겠죠. 내용이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은 본인 출마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192대 108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던 네. 당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왔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예. 대한 설명 자체가. 근데 예. 무엇을 갖고 나올지가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백풀이겠습니다만 최혜병 특검법 문제랑 네, 네. 대통령 부인 명품백 예. 및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백불을 살 것인가. 저는 뭐 그 정도의 현안이 중요한 거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또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방금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 민감한 현안들 그 부분에 아마 기자들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 위원장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 스탠스를 잘 잡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당 대표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또 그 민주당의 지금 탄핵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충분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또 있는 것이죠. 아하. 예,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언급하는 메시지를, 예, 이야기할 그러한 것이다. 메시지가 아마 담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라고 하면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두 가지 당정 관계와 메시지는 야당 관계죠. 대야 네. 관계. 예,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이죠. 우리 보수 정당의 비전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가 분명히 담겨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을 지금 두 분께서 던져주셨어요. 과연 김건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 이런 것들도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출마한다면 네. 그 내용을 출마 선언에 담든 안 담든 네. 기자들의 질문이 거기에 당연히 집중될 건데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입장을 밝히시지 않아요. 그때 입장을 보면 네. 이게 뭐 상황 변화가 있을 건지 출마 선언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윤 대표님, 지금 총선 때 책임론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지적이 됐던 것들이 2조 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 이거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더 중도층 표가 이탈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예. 총선 당시와 비슷한 스탠스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는 그 유권자가 바로 당원이고 또 지지층일 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죠.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오늘날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표심의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지난번 총선에서 2조 심판을 들고 나왔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헌법 84조 얘기라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싸고 나왔던 아주 뼈아픈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대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정부와 어떠한 정책을 갖고 비전을 갖고 국민의 민생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 부재론이 있었는데 아마 한 위원장이 지난 뭐 한 몇 개월 쉬는 동안 그 바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출마 선언에서 한동훈표 정책이 뭐냐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합격점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난 총선이랑 똑같은데라고 하는 피로감을 줄 것 같아요. 예.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습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기존처럼 거세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야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확 다른 스탠스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지요?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해주는 것은 이제 썩 그리 저희한테 위협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이라는 건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국민을 본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또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있잖아요. 예. 눈앞에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국민을 보지 않고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나는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 의사들이 휴업을 해가지고 걱정이고 또 북한에서는 뭐 오물풍선 보내고 있고 지금 예. 각종 민생 입법은 통과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주지?라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예. 결국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예, 보고 앞서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나온 정책이 뭐였냐면요. 김포시 서울 편입이었어요. 네. 지금 목련껏 졌는데 지금 김포시가 서울 됐습니까? 저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하면 기자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김포시는 언제 서울되냐고. 그런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이해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제안을 했을 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그래도 여소 야대 이 상황에서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이 야당과의 상대하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실패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김 전 행정관님, 당정 관계 이것도 좀 짚어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 임기는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때는 용산의 쓴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4번이나 충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명품백 문제로 한번 충돌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충돌이 있었었고, 의대 정원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정국방부 장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확인 안 됩니다만 사석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 전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핵심은 그런 거죠. 2년 동안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또는 30%대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네.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지금에 있는 당이 자율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그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저주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서 용인할 것인가. 예. 과거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부터 예. 시작해서
김기현 당대표까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당대표들은 무참하게 대부분 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뭔가 얘기했을 때 또 다시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190이 대 108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홍보랑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뭐만 하면 됩니까? 소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네. 떨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한 나경원 의원이든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이든 중도층이든 아니면 뭐 보수 지지층이든 당원들에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복잡한 셈법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 예. 그러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보였던 모습은 예. 그 정도의 능력은 못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매우 좀 어지러운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박 위원장님께 짧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당정관계 딜레마인데 어떻게 이거 한 전 위원장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한 전 위원장님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거 완전히 가짜 뉴스고요. 예, 그 부분은 뭐 저랑 한 전 위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명백하게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 전 위원장님이 뭐 정책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2월 달에 국민 택배라 그래서 예. 정책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라던가 부가세 네. 유보라던가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됐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종섭과 대파, 뭐 대파빈, 대파 가방 등등으로 인해서 네. 정말 그냥 묻혔죠. 어찌 보면 민주당의 그 선동 정치가 먹혔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먹힌 덕분에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번 발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무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하나만 좀 교정을 네. 아까 이제 그 사람 말씀하셔서 뭐 제가 오늘 기사를 본 거니까 말씀하신 게 네. 맞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파나 이종섭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선동의 문제가 아니었죠. 대통령이 대파 가격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대파는 좀 맥락이 있었죠. 그다음에 네. 이종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갈등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풀어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준비한 논점에서 다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 네. 같아서 네. 이 이슈는 이 정도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당 내에서 때 아닌 좌파 논쟁, 보수 정당 내에서 좌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딱 봤더니 내 딸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야. 외연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까지 설득해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게 만들어야 될 판에 경고하는데 들어올래 맞다이로 들어와. 상대해 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게 과연 누구냐? 이철규 의원이었다. 아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진실공방 국면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김경률 이제 회계사죠. 또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한때 진보 진영의 다소 몸담았다가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 상당히 비판적인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을 비판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색깔을 좀 드러냈었습니다. 좀 보수 정당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느냐 그 시점을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뭐 영입을 제안했던 시점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에 들어갈 시점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기억 속에 가장 뇌리에 박히는 거는 사실은 그 문제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랑 가깝고 서로 함께 뭐 현안을 논의하는 게 뭐 그렇게 숨길 만한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또 비판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박 위원장님께서는 SNS에 또 장문의 글을 네, 맞습니다. 나름 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랑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죠. 2012년부터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고 사실 오랜 인연이죠. 저랑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대화도 이 영입 그럼요. 과정에서도 네, 아니, 나누셨던 영입 거죠? 과정에서 나눴던 거는 이제 그날 12월 6일 날 그날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12월 6일 이렇게 있어요. 그날 이제 홍승기 교수님이 인하대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이 홍승기 교수님이 고려대 로스쿨 출강할 때 제 스승이었고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승기 교수님 저 김경률 회계사 셋이 만난 거죠. 셋이 만났는데 점심은 김경률 회계사랑 저랑 둘이 먹고 차를 이제 셋이 먹었어요. 그날. 예. 그래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홍승기 교수님도 그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올렸죠. 비대위원 되시고 나서 그 사진을 올리셨구나, 홍승희 교수님은. 근데 그날 이제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11월 말에 저는 인재 영입 제의를 받았고 네. 뭐 김경률 회계사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자기도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예, 누구에게 받았다 이 얘기도 뭐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 얘기는 말씀하시던 것 없었고 영입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길래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하길래 저는 들어갈 생각이다. 그랬더니 본인은 뭐 고민 중인데 뭐 고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승기 교수님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 홍승기 교수님은 저랑 김경률 회계사 보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게 그게 12월 6일이고 그리고 나서 12월 8일 날 수도권 서울에서 6석 이긴다는 보고서가 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맘때쯤 이제 그 당에 그 박은식 의원한테 제가 수락을 했어요. 인재 영입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수락을 했는데 인재 영입위원회 다음에 이제 바로 열리면 저희가 이제 결의가 되고 제가 들어가는 순서였던 거죠. 네. 수락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근데 12월 8일 날 6석 이긴다는 게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12월 13일 날 김기현 당대표가 사임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의 모든 그 기능이 다 마비가 돼요. 인재영입위원회도 완전히 올스톱이 되는 거죠. 네. 싹 다 마비가 되는 네, 상황이 네. 펼쳐지게 되고 저는 이제 영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붕 뜬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한 다음에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결과가 안 나오다가 1월 3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 된다고 하고 네. 1월 5일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1월 8일 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 박상수 변호사님 그 저기 인재 영입을 결의한 다음에 영입식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 사이에 1월 6일 날이죠. 그날 이제 그 사이에 1월 6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된 날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된 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임명된 거는 맞지만 네. 이날 뭐 홍승기 교수님까지 해서 3명이 모여서 그날 얘기를 우리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를 저희가 좀 설득을 했고 네.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아하.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건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철규 의원의 이렇게 주장이 얘기를 좀 틀린 하니까 부분이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가 그때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네. 예. 강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공방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저는요, 이 좌파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저희 민주당은요, 이 진보라는 말은 쓰지만 이 좌파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아직도 좀 극단적인 사상적인 단어, 뭐 자유우파란 말을 쓰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고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도 주변에 좌파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 전당대회 룰로 추가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중도에 대한 확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원 100%에서 국민 여론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다소 좌파가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 보면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고 저는 또 진중권 교수가 좌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파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 전 행정관님. 그 전당대회 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부분 짚어보죠. 지금 전대 룰이 당원 80%에 일반 여론 20%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절충형으로 보이는 거죠. 뭐 7대3 정도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당이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구나. 예. 총선 패배의 어떤 흐름들에서 반성적인 방향선회를 하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8대1을 하니까 어중간하게 지금 봉합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이었다. 여전히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원들 100%만 요구했을 때에는 폐쇄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안타까운 건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싸움들을 할까? 그러니까 당이 지금 친윤 대 친한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그 공천 때 아시겠습니다만 좌파 운동권 척결하겠다고 주장하시면서 예.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공천을 준 일이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김경률이던 이런 분들이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됐다면 네. 이런 참패를 안 했을 거다.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훨씬 더 확장해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건 당의 지도부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요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저는 압도했어야 되는데 예. 그 흐름이 압도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위시하고 있는 친인 그룹들의 그립이 매우 강하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립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의중이 개입할 여지 네. 또는 과거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 때 100%로 갔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당내의 세력과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당의 폐쇄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20%가 확보는 됐습니다만 좀 매우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는 예.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 전당대회 과연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경우는 은근히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좀 지지 세력을 갖다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심을 볼 것 같으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예. 전국에 가서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다 표든 얻어야죠, 그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예. 아하.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떤 표든 것을. 마다. 자, 윤 대표님, 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뭐 네. 사실 자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나오니까요. 예. 친윤, 반윤.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친윤계로 보는 거는 맞습니까? 분류상으로요? 나경원 후보 본인, 나경원 의원 본인이 친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불가능하겠죠. 네. 과거에 연판장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예, 당대표 후보로 나올까봐 김기현 이제 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예.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고 결국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마당에 사실 나경원 의원이 친윤이 된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아니, 그런 나경원 의원이 어쩌다가 이제 친윤계의 대표 주자까지 거론이 그런데 되고 있는 이제 건가요? 이게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시는 이제 국민의힘과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용산과 충돌을 몇 차례 빚었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또 한간에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 20년의 어떤 인연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식사 제안도 좀 거절이 있었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 보수의 최고 대권 주자예요. 미래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과 또 다음 대선이라고 하는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미묘한 관계를 봤을 때 이른바 친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보수층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혹시 또 지난번 총선처럼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는 뭐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요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배경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 네네. 지금 조금 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장소, 이게 아마 국회 기자회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장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장소 선정에 따른 뭔가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직 사실 저는 시간 장소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모르고 있어서 지금 국회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는 좀 혹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들으셨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정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지금 보도 내용이라고 전혀 봐야 뭐 될까요? 짐작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방송이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친윤계에서 지금 대항마로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1대1 구도로 나경원 의원이 뭔가 추대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렇게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또 뭐 제 공보물에도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공보물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사가 정리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누구와 썼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와 찍었느냐, 누구와 쓴 걸 공보물에 썼느냐, 찍은 거를 공보물에 썼느냐 했을 때 우리 당 후보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당에서 총선을 치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본인도 지금 아마 그거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그런 친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기가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는 현실이니까 자신의 어떤 득표 전략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또 도외시하고 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게 아마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그런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후보,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됐는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들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일 것 같은데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친한데 친윤의 구도가 좀 사라지게 되는,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윤의 구도가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 다시 친윤이 당권을 잡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가잖아요. 그중에 좀 지적됐던 게 뭐냐면 후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돋보인다. 본인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총선을 관망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와도 그 존재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윤 진영에서도 한동훈에 대항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나경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설 자리가 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연판장이라든지 그걸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따지고 보면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 하잖아요. 그래야 큰 정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당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예. 의원의 양강 구도로 가는 거지 예. 그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설 자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장님이 전망하시기로는 나경원 의원의 당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 주자에만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로는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권 주자가 정해지면 최고위원 후보들도 두각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의 무게감과 친윤 최고위원의 무게감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진용이 조금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저는 그 최고위원들의 등장이 매기 효과가 아니라 나비 효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와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어대한의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종국 전 회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볼 땐 고차반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 당권 후보, 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되느냐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오시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은 못 나와요. 예. 결단을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계속 고민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건 그럴 만한 영역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구조가 깨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예. 깨졌을 때만 유승민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친윤 후보로 나온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했다가 해고를 당하신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판장이 돌았어요. 근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게 확고해요. 전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면 반윤의 깃발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네. 친윤의 깃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윤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가 공감대가 있었겠죠. 전 그렇다면 80대 20이라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80이라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고리를 통해서 소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구조 아래 본인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대권, 당권이라는 역학구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랜 정치를 하신 분이라면 그런 역학구도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여론의 힘이라는 게 너무 뭐 지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뚫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친윤 세력들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있는가 네.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큰 예. 문제점 중에 하나겠죠. 예, 박 위원장님. 네. 지금 나경원 대 한동훈 이런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구도로 이제 치러질 경우에 용산에서는 뭐 당연히 쉽게 개입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는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에 선호하는 후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쪽에서요.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도 연판장을 받은 후보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하면서 그 선거 때 필요한 하실 말씀을 했던 후보고, 예. 네, 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이제 우리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싫긴 한데 친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어떤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아직 후보는 아니시니까 나경원 예. 의원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를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까? 분명한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이런 그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정치 세력의 조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예. 분명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네. 지금 우리 당의 당원이 80만 명이 넘어요.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당협도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 얘기한다고 그 당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원들의 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을 텐데 분명한 건 우리 당원의 지지자들의 민심은 분명하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냐 그와 같은 어떤 당원들의 여론조사상의 민심이냐 사이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계속 그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좀 선명한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좀 더 몸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구도심 지역에 있는 우리 전통 지지층과 신도심 지역에 있는 젊은 층과 중도층 이 둘을 동시에 공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거가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죠. 선거는 좀 감명하게 선명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몸이 가볍고 이게 말도 움직임도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면에서 벌써 아까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이 지금 너무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몸이 무거우면 선거에서는 분명히 불리한 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